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하마터면 사기 결혼 당할 뻔했어요. 처음에는 예비시 부모님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결혼 상대였던 남자친구가 더 문제였네요. 오는 6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되어 있었고 정말 청첩장 돌리기만 하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고 봐도 될 정도로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6살 연상입니다. 연애는 2년 반 정도 했고요. 남자친구 나이가 있다 보니 남자친구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아무 문제 없이 연애하고 있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결혼 이야기에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을지라도 현실적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못해도 제 통장에 1억 정도는 모아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의 절반도 안 되는 4천만 원이 전부였었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한테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랑 평생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은 고마운데 현실적으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요. 남자친구는 처음에 제가 돌려서 거절하는 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제가 제 입으로 1억 원은 모아놓고 결혼하고 싶다는 사실을 말해왔을 때 그때서야 제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1억 모으기가 말처럼 쉬운 줄 아냐면서 저보고 얼마나 모아놓았느냐고 묻더라고요. 아직 반도 못 모았다고 하니 2천이냐 3천이냐 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모았는지 떠보려고 하길래 오빠는 얼마나 모아놓았냐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빠가 말해주면 나도 말해주겠다고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결혼이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거지 돈 쫓아서 하는 거 아니라고 보라고 그렇게 돈 잘 번다는 연예인들도 이혼하지 않느냐. 돈 많아도 마음 안 맞으면 갈라서고 그러는 게 이혼이라고 하면서 말을 돌렸습니다. 그때 직감하기는 했어요.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는가 보구나 하고요. 남자친구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돈만 보고 결혼한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돈만 보고 결혼을 생각했다면 애초에 남자친구랑 연애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뭐 원하기만 하면 아무나 골라서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회사 다니는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는 것보다 요모조모 조건 따져가며 학벌의 직장도 보고 부모님 재산도 보고 그랬을 테죠. 제가 보고 싶었던 건 결혼을 하기 위해 남자친구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미리미리부터 준비해왔는지 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당장에 자기를 TV 어디만 틀어도 나오는 톱스타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으니 살짝 어이가 없었어요. 저나 남자친구가 직장이 같은 지역에 있어요. 서울 집값도 어마어마하지만 저희 회사가 있는 지역은 집값이 웬만한 서울 뺨치거든요. 적어도 신혼생활 시작할 전세자금 정도는 대출 없이 구할 만큼은 수중에 들고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처음부터 회사 근처에 자가로 아파트 구해서 신혼생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하지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결혼 생각을 하니 갑갑해져 왔어요.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볼수록 답이 안 나오고 우리가 아직 준비 안 된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이도 찼고 연애도 적당히 오래 했으니까 결혼하자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기 시작하니 우울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해서 여태 만나온 시간 뒤로 하고 오빠는 아닌 것 같으니 헤어지자 말하기도 좀 아니다 싶었어요. 제가 그냥 너무 돈에 환장한 속물 같아 보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민 끝에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 1년만 더 시간을 두고 보자고요. 남자친구가 대번에 헤어지자고 하는 거냐고 묻길래 그게 아니라 반은 결혼은 승낙한 거나 마찬가지인 소리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나도 오빠랑 연애하면서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니다. 청혼은 너무 고맙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 우리 딱 1년만 같이 고생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보자고요. 그래도 연봉이 제가 4천 후반, 남자친구가 5천 중후반 정도 되었으니 돈을 아예 모으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당장 불편하기야 하겠지만 회사 근처에 있는 원룸도 빼서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들어가고 핸드폰도 당분간은 알뜰폰 요금 쓰고 김밥하고 떡볶이만 먹어도 되니까
데이트 비용도 한번 최대한 줄여보자고요. 그래서 둘이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6천만 원만 모아보자고 했죠. 제가 모아놓은 돈이 4천이 조금 넘었었으니 그거랑 합치기만 해도 1억이 될 테고. 남자친구가 말은 안 해줬지만 분위기 보아하니 1억은 절대 안 되겠지만 못해도 5천 정도는 모아놓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럼 그렇게만 더해도 1억 5천. 솔직히 제 기준에는 여전히 택도 없는 금액이었지만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 구하고 하면 어떻게든 되겠다는 계산이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도 표정은 썩 내키지 않아 보였지만 알겠다고 한번 같이 모아보자고 일단은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가는 몇 달이 계속되었어요. 남자친구는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싶다고 아주 난리였지만 단호하게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보니까 남자친구도 직접적인 불만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이제 돈 모으는 거 그만하자고 대놓고 저한테 말을 해왔습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냐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그런 게 아니라고 자신있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요즘 결혼을 누가 자기 돈 가지고 하냐고, 결혼은 부모님 돈으로 하는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꺼내더니 남자친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기로 했다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돈 좀 그만 모으고 맛있는 도 먹고 갖고 싶은 것도 사고 좀 그러자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자 하니 예비 시부모님이 한 집에서 평생을 쭉 살아오셨는데 요 근래 10년 사이에 집값이 엄청 올랐대요. 낙후된 동네이긴 하나 그래도 서울이라고 정리하면 5억, 6억 정도는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번에 은퇴하면서 경기도 외곽 쪽으로 이사를 가니 많이 하시는 중이랍니다. 두 분이 오손도손 살만한 작은 전세집을 알아보고 계신다 했고, 그러면 차익이 생기게 되니 그 돈을 저희 집 구하는데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돈이면 신축 빌라 정도는 무리 없이 하나 구하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는데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 감사했죠. 한편으로는 남자친구가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빼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진심으로 나랑 결혼을 하고 싶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돈은 한참 모으는데 속도가 붙던 와중이었지만 가장 골칫거리였던 집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일단 하루라도 빨리 집을 구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퇴근길이고 주말이고 시간이 남으면 남는 대로 직장 근처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매물이 있는지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열심히 발품 팔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적당히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찾았어요. 평수는 많이 작은 편이었지만 그보다 더 작은 원룸에서 내내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나 싶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말하길 신혼부부들이 시작하기에도 딱 좋은 곳이라고 하고 출퇴근거리며 주변 시설이며 나무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집은 전세 말고 매매로 구하라고 당부를 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쪽 지역 아파트 가격이다 보니 아무리 예비 시댁에서 큰 돈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도 아파트 매매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돈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도 신축 빌라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던 걸 보면 말 다 했죠. 남자친구한테 집을 보여주면서 부모님을 설득해달라 물어보기도 했지만 남자친구는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빌라는 팔 때도 어렵다더라 하면서 오빠가 말하기 뭐하면 내가 직접 물어보겠다고까지 말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며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또 몇 달 안 하긴 했지만 아껴 쓰면서 마음 먹고 모으면서 못해도 3년이면 2억 이상은 모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대출 끼고 조금 무리하면 아파트를 구해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결국 그 아파트는 포기하고 빌라 쪽으로 눈을 돌려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빌라는 매물도 많았고 해서 비교적 신축의 내부도 올술이 되어 있는 빌라를 하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평수도 30평대로 크고 내부도 삐까번쩍해 보였지만 자꾸 그 아파트가 눈에 밟히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집은 남자친구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했어요. 몇 년 살다가 저희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준다고 했거든요. 내 돈 한 푼 들어가는 거 없는데 공동명의 안 해주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오히려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무 불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집이 구해졌으니 그 후에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결혼 준비 시작하자마자 예비시 댁에서는 예단으로 자동차 한 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외곽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니 자동차 한 대는 필수로 필요하다고. 그런데 저희 집 해주는데 대부분의 돈을 사용했고, 그렇다고 노후 자금 털어서 차를 구입하자니 괜히 그랬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손 벌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되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집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하셨고, 남자친구랑 제가 모아놓은 돈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 신혼집에 혼수 채우고도 많이 남게 생겨서 요구하는 대로 국산 준중형 차 한 대를 뽑아드렸어요. 그 후에 예비 시부모님이 이사 준비를 하기 시작하셨죠. 주말이면 남자친구랑 찾아가 집 정리하는 거 도와주고 그랬어요. 이사 당일날은 저희가 휴가를 내서라도 짐 푸는 거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요즘 업체에 맡기면 정리까지 다 해주고 간다고, 필요 없다고 하길래 알겠다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간다고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이사 끝나고 나면 집들이 때 제가 크게 한턱 쏘겠다고 약속을 했죠. 예비 시부모님 이사하는 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아주 큰일이 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줘야 하는데 새로 구한 집에 날짜를 맞춰서 바로 못 들어갈 상황이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 새 집에 잔금 처리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이걸 어쩌냐며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저희 신혼집이 생각이 났어요. 어차피 결혼식 올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던 상황이었고, 저나 남자친구가 돈 모은다고 원룸을 옮겼었는데 그 원룸이 계약이 남아있어서 신혼집은 결혼식 올리고 나서 같이 들어가 살기로 했었거든요. 어차피 예비 시부모님 돈으로 해준 집이기도 하고 저희가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는 빈집이니까 일단 그 집에 들어가 계시고 이사갈 집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죠. 처음엔 예비 시부모님은 그래도 어떻게 신혼집인데 당신들이 들어가 살겠냐며 거절하셨어요. 저는 바보같이 이게 처음부터 전부 짜여진 판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예비 시부모님을 설득했죠.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에 어디 가 계실 곳도 없는 거 아니냐, 그냥 몸만 가시는 것도 아니고 짐도 있는데 남자친구 원룸에 들어가 계실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고요. 잔금 문제만 해결되면 이삿날이야 다시 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이사 비용이 2배로 들긴 하겠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죠. 예비 시부모님은 마지못해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해줬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제가 먼저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예비시댁이 되었든 남자친구가 되었든 일단 당분간 신혼집에 가 있는 걸로 하자고 했을 거예요. 이미 다 짜여진 판이었고 외통수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그 계략에 보기 좋게 당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이 신혼집에 이삿짐을 옮겨놓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이거 계약금만 날리게 생겼다고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분개해서 뭐 그런 사기꾼들이 다 있냐고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예비 시부모님도 경찰에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니 일단 이 집에서 지내면서 알아봐야겠다고. 신혼집인데 먼저 짐 풀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또 속도 없이 괜찮다고 대답을 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이 신혼집에 당신들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예비 시부모님하고 통화를 할 때면 뭐 알아보고 있다고만 하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지 자세한 건 하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알고 지낸다는 경찰분이 해결사니까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거다 하면서 너무 마음 놓고 지내고 있는데 계약금이라고 해도 한 푼 두 푼이 아닌데 그 어떤 걱정거리 하나 없어 보이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는 매 주말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봤지만 역시나 돌아오는 대답은 그 경찰분이 알아보고 있다더라. 진척이 있으면 먼저 연락을 주지 않겠냐. 힘들게 일하는 사람 보채봤자 반발심만 사지. 이럴 때는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는 게 맞는 거라면서요. 신혼집에 들어갈 저희 가정가구도 알아보고 해야 할 텐데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속이 타는 건 저 혼자뿐이지. 큰 돈을 사기당했다는 예비 시부모님도 신혼집에 저랑 같이 살림 차릴 남자친구도 그 누구도 급해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혼자 마음 따라봤자 해결될 게 없으니 어떻게 저라도 나서서 해결을 봐야지 싶어서 아예 제가 신혼집으로 찾아갔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들어가 살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다녀가지 않았는데 들어가 보니 아주 제대로 짐을 풀어놓으셨더라고요. 며칠을 지내더라도 냉장고나 TV, 침대같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살림들 가지고는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아주 신발장에 신발부터 찬장에 그릇까지 싹 다 정리를 해놓고 살고 계셨어요. 심지어 소파랑 커피 테이블은 아예 새로 구매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예고 없는 제 방문에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고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긴히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니 제 의도를 눈치챈 건지 남자친구도 집으로 부르더군요. 우리 아들 오면 그때 같이 이야기하자고 일단 저한테 차 한 잔 내주시고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만 하셨습니다. 남자친구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기어이 남자친구를 부르겠다니 그때부터 무언가 안 좋은 촉이 들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남자친구가 집에 도착했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때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너네한테 집 구해주려다가 팔자에도 없는 사기도 다 당해보고 요즘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새로 집을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더니 마침 집도 넓은데 그냥 이 집에서 다 같이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대놓고 통보를 하더군요. 빈 방도 많은데 놀려서 뭐 하냐고 일단 한번 같이 살아보잡니다. 평생 같이 살자는 건 아니고 당신들도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하면 그땐 이사를 나갈 테니 절대 합가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데 솔직히 이 상황에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며 느긋하게 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안 좋은 예감이 들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고 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카페로 향했어요. 남자친구랑 단둘이 이야기 좀 나눌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게 예비 시부모님 두 분의 계획이 아니라 남자친구도 같이 세운 작전이었다는 걸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대뜸 진명의 이야기부터 꺼내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집도 우리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나가라 마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이득이라는 거예요. 일단 부모님이 살림살이 쓰던 거 다 가져왔고 필요한 건 전부 새 걸로 구입하셨으니 우리 혼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대신 엄마가 집안일도 해주실 테고 나중에 아이까지 생기면 애들도 맡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맞벌이 하면서 돈이나 모으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득 보는 것밖에 없지 않냐고 저를 살살 꼬드기는데 그때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집 사주는 이야기는 없었고 돈 때문에 제가 결혼을 망설인다니 아예 부모님 합가시켜서 같이 살게 할 생각으로 예비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자친구까지 같이 판을 짜놓았었다는 걸 말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저도 남자친구 한 번 떠봤어요. 안 그래도 집 해주신다고 했을 때부터 차라리 같이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다고 말했죠. 남자친구는 제 말을 그대로 믿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백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랬냐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처음부터 같이 살자고 말할 걸 그랬다고요. 보통 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하면 다들 싫어하니까 괜히 거절당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합가할 상황을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연기까지 한 거라고 혼자 신이 나서 떠드는데 그 웃고 있는 면상에 그대로 마시고 있던 아메리카노를 잔째로 뿌려버렸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을 실제로 봤으니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평소였으면 남들 이목이 집중되면 괜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저였는데 그날은 열받아서 그랬나 큰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으면 평소에나 한 집에 같이 살지. 왜 결혼할 때 되니까 모시고 살려고 하느냐고요. 그것도 결혼할 상대방한테 되도 않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요. 평생을 함께 할 사람한테 벌써부터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고. 어차피 니네 부모 집이니까 그 집에서 너 혼자 부모 모시고 오손도손 재미나게 살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문을 박차고 나오니 그제서야 사람들 시선이 생각나고 마침 또 카페가 통율이라 계속해서 시선이 느껴지길래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저만치 뛰어갔네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겠다고 따라왔어요. 잘 됐구나 싶었죠. 생각해보니 홧김에 파혼하자고는 했는데
정리 안 한 게 생각이 나서 말이에요. 니네 집에서 사기 결혼을 빌미로 뜯어간 내 돈은 이런 단위까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일주일 내로 내 앞에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민사의 형사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콩밥 먹여주겠다고요.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안 따라오고 먼발치서 제가 사라지는 모습만 지켜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미안하다는 장문의 카톡과 함께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 받고 무시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해 주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전화로 싹싹 빌더군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없던 일로 하겠다고 그냥 우리 처음에 하기로 했던 대로 이번 달부터 다시 1년 동안 돈 모아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해를 못했냐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 때문에 파혼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사기 결혼하려던 그 뻔뻔함 때문에 파혼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해줬죠. 전화 받은 건 사과받겠다고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일주일을 넘기면 법대로 할 테니 각오하라고 전해주려고 받은 거라고요. 전화 끊으려고 하니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전화 끊지 말아보라고 하더니 다시 싹싹 빌더군요. 사실 당장에 3천만 원이 없다고. 시간을 좀 더 주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애초에 남자친구는 저한테 결혼 이야기 처음 꺼냈을 때부터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거예요. 그 말 들으니 진짜로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간을 더 줄 생각은 없다고 딱 잘라 말해줬죠. 일단 남자친구 집에서 집 해준다고 말하기 전에 둘이서 아껴가며 모은 돈 중 남자친구 몫이 2천만 원 정도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 전부 다 받고 자동차는 할부 없이 산 거니까 중고차로 팔던지 해서 돈 만들어 오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했죠. 어차피 출고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차인데 중고 가격도 잘 쳐주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큰 걱정 말라고요. 아무튼 확실하게 파혼 이사와 단 하루라도 늦으면 법대로 하겠다던 단호함 덕분인지 정말 일주일 되기 전에 그 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었네요. 결혼 준비하면서 예약해놓은 것들은 그냥 제 돈으로 위약금 물고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더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고 남자친구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냥 제가 뭣도 모르고 사람 쉽게 믿었던 비용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대로 된 인생 교훈은 이렇게 하나 얻어가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했을 명절날 정말 별거를 다 봤네요. 시부모님께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어 장깨 부리던 남편, 큰 코 다치게 해줬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연애하는 동안 사소한 걸로 여러 번 다툰 적은 있지만 큰 실수를 한다거나 선을 넘는 적은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건데 당연히 차이점이나 다른 점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불만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해주는 시원시원한 성격이 좋았습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쫌생이 마냥 혼자 꽁에 있다가 쌓아놓고 한 번에 터뜨리는 것보다 헐남자답고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은 서로 상의 후에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희 쪽, 그러니까 저랑 친정 쪽에서 조금 더 비용을 하게 되었어요. 액수가 대동소이하다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대충 계산해보면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결혼식 막바지쯤에 시어머니랑 신우가 입을 맞춰서 예단으로 명품 가방 같은 걸 좀 해오면 좋겠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유도 별 이유 아니었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운동 다니시는 분들이나 친척분들한테, 신우도 주변 친구들한테 며느리와 올케가 결혼하면서 명품 가방을 해왔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당연히 해와야 하고 그걸 해와야지 이쁨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예단 헷가는 집도 있고 없기도 하니 솔직히 이게 잘못된 거라고 제 의견을 여기서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인사치레이고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걸 해와야지만 이쁨을 받는다는 식으로 나오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남편인 당신들 아들이자 남동생 또한 처가의 이쁨을 받아야 하니 똑같이 뭐를 해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1,500이나 더 써가면서 이쁨을 구걸해야 되고 남편은 빈손으로 와도 사위니까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아서 더더욱이 싫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 남편이 자기 가족 편을 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만 남편이 제가 예단을 해와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한 게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중에서도 어머님이 고모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시답니다. 가족이다 보니 마주치기는 마주쳐야 되기는 하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신경전을 하는 편이라시대요. 그런데 고모도 자식이 장가를 갔는데 그 집 며느리가 글쎄 뭐 명품 어디 걸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이 더욱 더 명품 가방 받기를 강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그걸 안 해오면 어머님 체면이 뭐가 되겠냐고. 제 고집도 알겠지만 기분대로만 행동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1,000만 원 아까워서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거 뒤집어 버릴 수는 없지 않냐면서 말입니다. 애초에 반반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였는데 시어머니 체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덕의 말을 바꾸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네요.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시가족을 위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원래 계획을 뒤집는 모습처럼 보여서 그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아무튼 당시에는 남편 입장도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장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친정어머니가 고모한테 기죽는다는 생각해보면 저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었을 거다 싶더라고요. 또 괜히 그거 안 해왔다가 정말 시어머니가 시고모님한테 자존심이라도 짓밟혀서 괜히 열등감 느끼고 그랬다가는 그 분노가 고스란히 저에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기싸움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괜히 이상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혀서 괜한 화풀이 대상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이 장사도 아니고 반반 결혼하기로 했다고 해서 딱 절반 나누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시모와 신우 명품 가방 사주는 걸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생겼는데 그냥 당연한 거 한다는 식으로 무르르듯 넘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는 내가 이걸 해올 테니 넌 뭐를 해올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툭 까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고마워만 하려고 하고 대충 넘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돈이 들어가는 만큼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둘 결혼 생활에 그렇게 득이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남편도 자기가 저한테 체면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려고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반반 결혼하면서 저희들 모아놓은 돈은 애초에 처음부터 액수가 똑같았고 양가에서 지원받아오는 금액도 똑같았거든요. 제가 1,500을 더 해오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더 해오는 만큼 자기도 더 해와야 한다는 사실을 시부모님께는 꺼낼 수 없었나 봐요. 애초에 그때 알아봤어야 했던 것 같네요. 아마 남편이 시부모님께 같은 액수를 지원받아 저희 친정에 뭐라도 하나 해줬으면 나중 가서는 또 다른 이유로 저희 쪽에서 조금이나마 돈을 더 쓰게 만들 구실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자기가 더 모아놓은 돈이 없는 상황에 시부모님께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인 상태였지요. 그러다가 남편이 해결책이라고 하나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미 저희 두 사람이 모아둔 돈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니 결혼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초과의 돈을 더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용돈이라든지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보내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부부가 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면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는 했어요. 어차피 결혼하게 되면 아무리 생활비를 제외하고 각자 여윳돈에 대한 관리는 스스로 알아서 하기로 했다고 한들 그게 저희 재산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친정의 용돈이나 생활비를 제가 관리하는 돈에서 드리고 싶으면 드려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 돈만큼은 자기가 꼭 자기 돈으로 채워서 드리겠다고요. 저는 그게 말뿐이라도
충분히 남편이 저한테 빚지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1,500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잖아요. 솔직히 남편이 1년 버는 돈으로 생활비 내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못해도 2년은 개인 용돈 한 푼도 안 쓰고 시댁에도 땡전 한 푼 못 드리고 모아야 할 정도의 금액이었으니 말입니다. 네 주머니나 내 주머니나 결혼하고 나면 그게 그거지만 그래도 남편의 굳은 결의가 보여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친정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더해서 시모와 신우가 가지고 싶어 하던 그 명품들을 사다 달랐네요. 그래도 두 사람이 특히 시어머니가 기가 잔뜩 살아가지고 이거면 안 그래도 낮은 고모의 코를 더 납작하게 만들 수 있으시다나 뭐라나 하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좋아라 하니까 제 기분도 따라서 좋긴 하더군요. 물론 그 뒤로 공식적으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 명품 가방은 들지도 않고 신주단지 모시듯 옷장에 모시고 꺼내지도 않긴 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들처럼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기 여윳돈에서 처가에 돈을 주자니 돈이 아깝게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1년에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공식적으로 용돈을 드릴 만한 날이 몇 개나 있겠어요. 기껏해야 어머니 아버지 생신에 각각 한 번씩 어버이날과 추석과 설 이렇게만 해서 5번이 최고였지요. 그러니 남편이 1년 만에 그 액수를 청산하려면 300씩은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그런 큰 돈을 쓰기에는 남편이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결혼하는데 모든 비용을 썼으니 여유가 있던 상황도 아니었지요. 그리고 그 돈을 막상 주자니 자기 부모님 생각도 났을 테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가 않아서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남편이 나름 봉투라고 준비했는데 10만 원을 준비했더라고요. 저한테는 액수를 따로 말해주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결혼 전에 해놓은 이야기가 있고 저도 계산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솔직하게 친정어머니한테 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게 10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솔직히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0만 원씩 드린다고 계산해보면 1년에 5번 해서 50만 원이잖아요. 애초에 약속했던 그 1,500만 원치를 채워드리려면 2년에 100만 원씩이니까 못해도 30년은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직접 말해준 것도 아니고 저도 친정어머니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했던 금액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결혼 초반이다 보니 남자가 회사 생활하면서 돈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여윳자금이 아직 모자라서 금액을 그렇게 드렸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친정어머니 생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가족 행사로 신우의 생일이 껴있었거든요. 차라리 제가 모르게 하고 넘어갔으면 열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신우가 자기 생일이라고 설레발을 쳐놓았던 것도 있고 해서 신우 생일 앞두고 남편한테 선물은 어느 정도를 해야 하나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품 화장품 중에 5만 원 조금 넘는 적당한 게 있길래 그걸로 준비했어요. 적당히 브랜드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기에 괜찮은 선물을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우 생일이라고 시가족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했고 저는 선물이라고 준비한 걸 신우한테 줬어요. 그런데 신우가 제 선물을 받더니 지 동생은 돈으로 100만 원을 자기한테 줬는데 저는 5만 원짜리 화장품을 줬다고 하면서 올케가 보기보다 그릇이 작다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성의를 무시하고 그딴 식으로 말하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남편이 저한테는 말도 없이 신우한테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줬다는 사실이 열이 받았습니다. 남편도 앞불싸 싶었는지 신우 말에 왜 쓸데없이 그딴 걸 말하냐며 신우를 원망하는 듯한 표정과 당황한 표정이 한데 섞여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뒤집어버릴 수 있던 문제였지만 일단 온 가족들 다 있고 식당 안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남편은 해명이라고 단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게 무슨 일인가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냥 이번 한 번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도 결혼했고 누나랑 매형이 우리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냐며 그냥 할 도리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신우 저희 축의금 30만 원 해줬어요. 그 와중에도 신우 남편이며 신우 남편의 남동생 2명의 신우네 시부모님까지 우르르 다 데리고 왔어요. 축의금 따로 안 낸 건 당연한 일이고요. 신우 남편 남동생들 제 친구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지 한번 보라고 데리고 왔다며 당당하게 떠들 때부터 솔직히 신우고 신우네 남편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무튼 6명이서 와서 30만 원 내고 갔으면 두당 5만 원씩 내고 간 건데 우리가 결혼할 때 신우한테 뭘 받았다고 생일 선물로 100만 원을 척척 내줄 수 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러려고 반반 결혼하고 돈 관리도 따로 하자고 했던 건지 싶었어요. 결국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내년이든 미래에 그 언제든 간에 남편이 저한테 말 안 하고 신우도 입단속 잘하면 저는 알 방법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결혼 전에 했던 약속도 있는데 친정어머니 생신에는 돈 꼴랑 10만 원으로 넘어가 놓고 신우한테 100만 원씩 톡톡 내주는 남편이라니 정말 열이 머리끝까지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초반에 확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남편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좋게 넘어가고 남편 달래서 너가 내 친정에 하는 거 봐서 좀 덜 받고 넘어갈 문제라고 말해주면서 달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상황에 봐줄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딱 잘라서 정해놓기로 했지요. 10만 원씩 들여서 30년 동안 그 돈 갚을 계획이었냐? 그렇게 따지면 30년에 걸쳐서 그 돈을 갚는 거지. 용돈을 드리는 건 한 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그러나 중에 나는 신우한테 선물까지 사주고 그릇이 작네 어쩌네 하면서 욕까지 먹어야 되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하니 남편이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방법 다 필요 없고 남편한테 1년에 딱 하루 정해서 그때 300만 원씩 보내드리라 했습니다. 생신이나 명절 같은 날에는 알아서 용돈 너가 따로 챙겨드리고 돌려주겠다. 갚겠다 한 그 돈은 어떻게든 약속 지키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시댁에 돈을 얼마를 가져다 바치던 생활비만큼은 빼먹지 말라고 했고 친정에도 해야 할 도리만큼은 하라고 했어요. 저도 며느리 도리 정도는 하겠다고 했지요. 남편도 별 수가 없었겠지요. 당장 신우한테 저 모르게 돈 빼돌렸다가 하루도 못 가 빼도 박도 못하게 들켜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시작되면서 남편이 약속한 대로 친정에다가 300만 원을 보냈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꽤나 어려움 없이 괜찮게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군소리 없이 하기로 한 대로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독하게 그랬나 싶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이 사람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일이에요. 지난 설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혼 후에는 처음 맞는 명절이었지요. 시댁에 아침 일찍부터 들러서 저녁 식사 전에는 친정에 방문한 뒤에 그냥 하루 일정으로 양가 인사드리고 오는 게 계획이었어요. 남편이 친정에 보낸 돈도 있고 해서 저는 이번에는 시부모님 용돈이라고 친정보다 조금 더 두껍게 해서 챙겼습니다. 줘야 할 돈 준 거긴 하지만 남편 나름대로 힘든 게 있고 할 테니 나름 제 딴에는 배려한다고 했던 거였어요. 남편도 기특하게도 시댁하고 친정의 용돈을 똑같이 준비했더라고요. 여유가 워낙에 없었는지 20만 원씩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도 와 있었어요. 식가족들끼리는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으니 화기애애하니 분위기는 좋더라고요. 식사 마치고 나서 모처럼 설날인데 가족끼리 윷놀이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윷놀이에는 또 돈이 빠질 수 없지 않냐면서 판돈을 걸고 하자더니 언제 챙겼는지 지갑에서 100만 원을 턱 꺼내놓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생겨난 건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윷놀이에 돈이 그만큼 걸리면 그게 명절날 가족들끼리 재미로 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닌가요? 남편한테 상의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옆구리 쿡 찔러서 작은 소리로 물어봤는데 남편이 걱정 말라면서 따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뭐 안 봐도 뻔했습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져줬다는 느낌이 드는 윷놀이였어요. 평소에는 승부욕이 강해서 사소한 거 안 지고 넘어가는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져주고 나서 후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을 보니 제 눈치 본다고 시댁에 용돈은 크게 못 주겠고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렇게라도 드리고 싶었구나 생각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또 막상 생각해보니 남편이 저렇게 큰 돈을 들였는데 제가 딱히 시부모님께 용돈 크게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몰래 준비해놓은 봉투에서 조금 덜어서 10만 원만 드리고 말았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딱히 남편의 속보이는 편법에 대해서도 말하지는 않았어요. 자식된 마음에 자기 부모 더 챙기고 싶을 수도 있지 싶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정에 가서 생기고 말았네요. 저녁 식사 끝나고 마음 같아서는 친정에서 하루 자고 가고 싶었지만 시댁에서도 반나절만 있다 왔는데 저 혼자 이기적이기는 싫어서 같이 과일 먹고 대화 좀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난데없이 설날에는 윷놀이 아니겠냐며 분위기를 이상한 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내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저녁 늦었는데 아파트에서 시끄럽게 윷놀이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또 막무가내로 설날에는 윷놀이를 해야 한다면서 난리법석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댁에서 했던 것처럼 돈이 걸려서 해야 재미있지 않겠냐면서 100만 원을 걸고 하자대요. 친정 부모님이 무슨 윷놀이에 100만 원을 걸고 하는 집이 어디 있냐 하시니 방금 시댁에서도 하고 왔다고 오랜만에 윷놀이 하면 재미있으실 거라면서 자꾸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갔어요. 운전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그냥 일찍 들어가 보라고 하시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일부러 져주고 한 것도 있고 해서 저는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저희 부모님한테도 용돈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나 싶었지요. 그냥 드려도 될 걸 왜 저러나 싶었는데 나름 시댁에서처럼 분위기도 띄워보고 하려는 건가 싶어서 친정 부모님께 그러지 말고 윷놀이 같이 하자고 저도 거들었지요. 어차피 남편이 포기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댁에서와는 다르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하더라고요. 깐족거리기는 더럽게 깐족거리면서 자기 혼자 신나서 윷놀이를 하는데 기어이 그 판을 이겨먹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어이없는 상황에 난감해 하시는데 돈 걸고 도망가는 게 어디 있냐며 큰소리치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정당당하게 이긴 거니 그 돈을 꼭 가져가야겠다며? 장인 장모 멱살까지 잡을 기세로 달라드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뭐 하는 짓이냐 물어보니 저한테 시댁에서 잃은 게 있으니 손해가 막심하다고 본전 찾아서 돌아가야지 않겠냐면서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저도 남편을 거들어주는 척 했지요. 본전 뽑으려면 이대로 갈 수 있겠냐고 판을 좀 키우자고 말하고 친정어머니한테 이 사람이 월 초에 보낸 300만 원 그것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흠칫하길래 제가 일부러 윙크까지 하면서 눈으로 가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제가 자기랑 한편이 된 건 줄 알고 그럼 마지막 판 하고 가야겠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친정어머니는 제가 무슨 속셈이 있다는 걸 대번에 눈치채시고 그러면 우리도 지고는 못 견디니까 한 번 더 하자고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윷놀이 시작하려고 할 때 저도 화분에 있는 돌멩이 몇 개 들고 와서는 저는 개인으로 참가하겠다고 했지요.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부부가 한 팀이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길래 시댁에서는 신우까지 해서 셋이서 했는데 그리고 1대1로 하는 윷놀이가 어디 있냐고? 일단 시작했으면 끝을 보자고 했지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인지 눈치채서 당황하고 있는 남편 표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절로 웃음이 나오네요. 그렇게 억지로 마지막 윷놀이가 시작되었어요. 솔직히 두 팀이서 남편 하나 잡자고 달려드는데 남편이 무슨 재간으로 윷놀이를 이기겠어요. 남편이 말을 옮기기만 하면 곧바로 이어서 친정부모님하고 제가 잡아버리니 윷놀이가 끝났을 때 남편은 말 하나도 육판에 올라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네요. 망연자실한 남편한테 뭐 하냐고 빨리 가서 돈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까 100만 원 딴 거는 빼줄 테니 200 가져오라고 했네요.
남편이 사실은 자기가 돈이 없다고 우물쭈물하길래 돈이 없기는 왜 없냐고 낮에 시부모님한테 드린 거 빌려서라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부모님께는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친정 부모님한테 드릴 빚만 늘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게 되었네요.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은 삐져가지고는 저는 본체만 체하며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화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 삐죽대고 있는 걸 보니 저도 역으로 한 방 먹여준 걸 떠나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랑 시부모님한테 돈을 주고 싶었으면 애초에 나랑 결혼은 왜 했냐고 그냥 가족들 품에 끼고 같이 살지 그랬냐고 했지요. 나랑 결혼해서 생활비 반반씩 내고 월급 아껴서 시댁에 보낼 계획이면 그냥 갈라서 자고 했네요. 그게 싫으면 나도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할 테니 돈 관리 각자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고요. 남편의 계획은 결혼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물거품이 되었고 지금은 제가 경제권 가져와서 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애초에 말한 친정에 갚겠다는 돈은 남편 월급에서 일부씩 재서 따로 모으고 있어요. 저도 뱉은 말이 있으니 친정에 돌려드릴 돈만 끝나면 양가에는 공평하게 똑같이 용돈이며 생활비며 보낼 생각입니다.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게 적당히 양가에 똑같이 말이지요.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리기는 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저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뛰는 남편 위에 나는 와이프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 한동안은 장께 부릴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겠지요. 결과적으로는 한 방 먹여주고 저나 남편 두 사람한테도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니 한동안은 두고두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5년 차의 부부입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고부 갈등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을 정도로 잘 지냈어요. 시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셨고 제가 잘하는 만큼 남편도 친정에 잘했습니다. 서로 갈등이 생길 일이 없으니 다툴 일도 없었고 행복했어요. 10월드라는 말은 제게는 먼 이야기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결혼하기 전에 이민 생활을 나갔던 신우가 이민 생활을 실패하고 귀국을 하게 되면서부터 잘 맞아 떨어지던 단추가 하나둘씩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남편보다 2살 위 누나로 원래는 어학연수차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만나게 된 사람하고 혼인신고를 올리고 눌러앉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희 결혼식 때도 오지도 못한 게 무슨 영주권을 진행 중에 있는데 한국 오며 가며 한 기록이 있으면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은 물론이고 결혼 후에도 신우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결혼하고도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금방 나올 것 같이 말하던 영주권은 나오지를 않다가 서류가 틀어졌다고 해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대요. 그냥 머무는 방법도 있었는데 선택지가 신우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법도 한 게 미국에서 신분 없이 사는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매년 1,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비자 연장을 해서 사는 방법밖에 없었대요. 전자의 경우나 후자의 경우나 정식적인 신분이 아니라서 미국 내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여태껏 제 결혼 생활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신우가 갑작스럽게 생기게 되면서 서로 잘 맞아서 하나로 잘 돌아가던 제 결혼 생활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신우가 조금 성질이 급하고 우악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건 이미 첫 만남에서부터 눈치를 챘습니다. 어떤 성격이든 간에 갈등 없이 잘 지낼 자신이 있었는데 하나 신우에게서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게 저를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신우가 당장 한국에 돌아와선 남편과 같이 머물 곳이 없으니 신우의 친정, 그러니까 저희 시댁에서 몇 달간 지냈었어요. 그러니 좋으나 싫으나 보고 싶지 않았어도 시댁에 가면 신우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우는 당연스럽게 저한테 일을 시켰어요. 신우가 저한테 일을 시키는 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시집살이 비슷하게 시킨 것도 하나 없으셨거니와 저 또한 제가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부모님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 하셨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제 할 일을 했었거든요. 굳이 시키지 않아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알아서 하고 제가 안 해도 되는 일은 알아서 안 하는데 신우는 마치 저를 임자 만났다는 듯 아예 초반에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저것 다 시키더라고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왜 그러냐고 할 정도로 티나게 저를 부려먹으려고 안달이었어요. 과일 깎는 것 정도는 제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동안도 제가 알아서 했던 일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지만 저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애초에 시부모님이 과일 같은 거 잘 안 챙겨 드시기도 해서 제가 일부러 과일까지 가져와서 드시라고 준비해드리곤 했거든요. 신우한테는 시댁에서 과일 깎는 게 엄청 싫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제가 깎아 먹으려고 가져간 건데 으스대면서 대놓고 저한테 시키려고 하는 걸 보니 작정을 해도 뭔가 대단히 작정을 했구나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식사 끝나고 나서 바닥에 걸레질 좀 해야겠다고 하면서 저를 부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이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가 막아주셨어요. 제가 시댁에 와봐야 한 달에 몇 번이나 오는 줄 아냐고 걸레질까지 시키냐고 맨날 지내는 네가 하라고 하면서 걸레를 쥐어주셨거든요. 신우는 뿔뿔거리며 바닥 기어다니면서 바닥을 훔치면서도 계속해서 거실에 앉아서 과일 깎고 있는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신우가 저를 작정하고 못 살게 굴려고 해도 작전이 크게 먹히는 건 없었습니다. 신우가 시켜서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그 전에도 제가 묻지 않아도 알아서 하던 일들이었고 제가 하던 일들이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방패막이 되어주거나 아니면 신우한테 네가 직접 하라고 시키던가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일이 생기다 보니 신우는 그것 때문에라도 저한테 불만이 더 쌓여만 가는 것 같았어요. 저를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지난 어버이날 때 이야기인데 신우가 난데없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어버이날에 뭐 해드릴 거냐 묻더라고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저도 그냥 나가서 외식하고 용돈 봉투나 하나 만들어 드리고 보내야겠다 안일하게 생각한 것도 있긴 했지만 안 챙기는 건 아니니 사실 그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다 시댁에는 이 정도 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신우는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시댁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푼돈 얼마랑 밥으로 때울 생각을 하냐면서 정성과 성의가 보이는 선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일리 있는 말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신우한테서 들을 만한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무튼 신우는 저한테 요즘 안마의자가 잘 나온 것 같으니 그걸 하나는 놔드리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신우가 저한테 먼저 연락해서 뭐 할 거냐고 물어봤기에 저는 그게 신우가 안마의자를 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니 같이 해드리면 좋겠다고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우 말에 안마의자가 요즘 얼마나 하냐고 반반씩 해서 하나 놔드리면 좋겠다 말했더니 자기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왜 의자까지 해줘야 하냐는 겁니다. 안마의자는 저보고 사라고 하는 소리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신우 말이 어이가 없잖아요. 신우가 시부모님 댁에 남편하고 처가살이 하면서 얹혀 살고 있는 거지 모시고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두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해서 엄청 좋은 학교를 다녔던 게 아니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어학원만 전전했던지라 한국에서 그렇다 할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온 것도 아니고 도망치듯 돌아와서 무일푼으로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부모님 모시느라 고생하고 있는 건 자기니까 저보고는 돈 드는 부분을 다 내는 게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마의자 사드리는 건 좋은 아이디어 같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이 원래 운동도 다니시고 원체 건강하신 분들이세요. 집에 있으면 사용하시기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신우가 지가 갖고 싶어서 저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시댁 방문해도 어디가 뻐근하다,
침대에서만 생활하다가 바닥에다 이불 깔고 잘라니까 아주 허리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다 하면서 안마의자 하나 장만하면 좋겠다고 일전에도 노래를 부르듯 안마의자 타령을 한 적이 있던 신우였거든요. 그 속이 뻔히 보이는데 제가 시부모님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우 좋으라고 시댁에 안마의자를 내 돈으로 놔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요즘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마의자 같은 건 정수기처럼 달마다 렌트해주는 데도 많다더라. 저는 시부모님 어버이날에 외식하고 용돈 드리는 걸로 정해놨으니 정 하나 해드리고 싶으시면 신우가 직접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은근슬쩍 비아냥거리면서 말해줬죠. 한 달에 렌트해봐야 비용 얼마 나오지도 않고 안마의자라는 게 원체 부피가 큰 가전이다 보니 안 쓰게 되면 집에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잖아요. 몸에 잘 맞을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몇백만 원 줘서 새 걸 사드리는 것보다 한 번 렌트로 써보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고.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신우가 저보고 아주 너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너 같은 딸도 세상에 없을 거다 하고 말았네요. 당장 신우가 저를 귀찮게 하기는 했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시부모님과 저희 관계가 워낙에 좋았기에 신우가 저런다고 해서 제가 덩달아 시부모님한테까지 나쁘게 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게 돼서 병원에 자주 오며 가며 하셔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왔다 갔다 하셨어야 했어요. 아버님은 아직 은퇴를 안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 남편도 일을 하고 있어서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전에도 어머님이 같은 이유로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어머님을 병원에 오며 가며 모시고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일이 회사를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도리가 있는 직장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안심을 했던 게 신우가 집에 상주하고 있으니 이번만큼은 조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우가 오며 가며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도 다닐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우가 어머님 병수발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지요. 몇 년 전 그 당시보다 나아진 상황이라 저나 남편, 시아버지의 시어머니까지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정작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와야 하는 신우가 자기는 하기 싫다고 대놓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차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다니겠냐고 하면서 저희 보고 자기가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오기를 바란다면 저희 자가용을 신우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그동안 자기가 타고 다닐 차를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렌트를 해주던, 새 차를 사주던, 중고차를 사던 그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속이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것 또한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있어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한국에서는 당장 차 없이도 살 수가 있으니 차를 따로 안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차 없이 살려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차를 한 대 뽑기에는 유지비는커녕 기름값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차를 사야 하는 변명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참에 신우는 지 돈 안 들이고 차까지 뽑아서 시어머니 병원 모셔다 드린다는 핑계로 남편하고 어디 좀 놀러 다닐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속이 뻔히 보이는 개수작이지만 어쩌겠어요. 당장 신우가 차가 없으면 안 하겠다는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이 타는 차를 신우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신우 조건이 평일에도 자기가 차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에 짚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은 해주기로 한 거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급한 일부터 해결을 하자는 생각이었으니 말이지요. 처음 몇 주간은 신우가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잘 다녔어요.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시어머니가 집에서 쉬고 계시면 신우가 집에서 시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해주거나 병수발을 들어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신우는 차가 생겼으니 신이 난다고 병원 가는 날이 아니면 놀러 다닐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병원 가는 날만 아니면 신우는 거의 집에 없는 걸로 봐도 무방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고 자기 남편의 아버지의 동생네 부부까지 다 돈 버느라 정신이 없는데 저렇게 놀러 다니고 싶을까? 놀러 가서는 재밌게 놀 수나 있나 싶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우가 몇 번씩 급한 약속 때문에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한다 하면서 병원 스케줄을 조정하는 일이 몇 번 생기게 된 겁니다. 다행히 아예 안 모시고 갔던 것도 아니고 전 급한 날에는 남편이 어떻게 시간이 돼서 택시 타고 한번 모시고 다녀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인 당신이 아파서 병원 다니는 건데 자기 입맛에 맞게 어머니 병원 스케줄까지 바꿔가는 신우한테 서운한 게 있었나 봅니다. 오며 가며 하면서도 귀찮은 일을 떠맡아서 하게 되었다는 생색을 그렇게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루는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오셨어요. 병원 스케줄이 토요일에 잡혔는데 토요일에는 제가 일을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 어머님이 신우 꼴도 보기 싫으시다고 그냥 저랑 같이 병원 한번 다녀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시길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신우는 어머님이 저랑 가기로 했다는 말에 조금 반성이라도 했었다면 좋으련만 안 그래도 토요일에 가는 거 싫었는데 잘 됐다고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기로 했던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제가 일하는 곳에 결혼이 생기게 되면서 저보고 급하게 출근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병원 모시고 다녀와야 된다고 안 된다고 설명을 해봤지만 당장 제 일터에 저 말고는 연락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신우가 집에 있을 수도 있으니 다음번에 가는 걸 저랑 가는 걸로 하기로 하고 어머님께 양해를 구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게 화근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어머님은 제 상황을 듣더니 알겠다고 하시고는 신우랑 같이 병원 다녀오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머님의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신우는 이미 아침 대바람부터 어딜 나가 있던 거였고 시어머니는 괜히 제 입장 난처해질까봐 그냥 혼자서 다녀오시기로 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시다가 빈혈기로 잠깐 정신을 잃으셨나 봅니다. 병원을 훨씬 지나친 역에서 발견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돼버렸어요. 어머님이 입원했다는 소식에 저도 하던 일 앞치마 벗어던지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아버님이랑 남편도 병원에 이미 와 있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묻길래 제가 급하게 일 때문에 병원에 같이 못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했고 어머님은 신우랑 가신다고 했는데 저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신우도 병원에 도착을 했고 어머님 입원하신 거 보고는 어머님이 저렇게 된 게 다 저 때문이라면서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제가 참을성이 조금 없기는 했지만 순간 욱하는 마음과 여태까지 참아온 감정이 한 번에 터져나와서 저도 모르게 그대로 신우를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운동을 좋아라 했고 아버지께서 저를 국가대표로 만든답시고 유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도 곧잘하기는 했는데 제가 성장기가 일찍 끝나버려서 체급에 맞추려면 몸무게를 많이 올려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린 여자아이 마음에 그렇게 하기는 싫기도 했고 이미 초등학교 때도 저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냥 포기를 했었어요. 그 뒤로는 그냥 평범한 여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그때 배운 게 몸에 남아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신우를 바닥에다가 매다 꽂아버린 거지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눈이 동그래져서 심지어 기운 없이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도 덩달아 놀라서 그 상황을 지켜보더라고요. 저도 바닥에 널브러진 신우를 보면서 후다닥 제정신이 들어서 제가 뭐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신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는데 좋은 소리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역시 저희 시부모님이었어요.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치는 신우에게 네가 맡아서 하기로 했던 일도 제대로 안 해놓고서는 뭘 잘했다고 멱살을 잡고 왜 그걸 며느리 탓으로 떠넘기냐고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네가 똑바로 했으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부탁이나 하셨겠냐며
딸 냅두고 며느리한테 그런 부탁하는 니네 엄마 체면은 생각해봤겠냐며 신우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저한테 매다 꽂힌 것도 당해도 싼 일이라고. 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며느리 잡들이 하려고 하기만 해보라고 울음장을 놓으시는데 신우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억울한 건지 눈물만 삼키고 있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신우가 시부모님 말도 잘 듣고 저희한테 쓸데없는 억지도 안 부려요. 그리고 저를 보면 쭈뼛쭈뼛거리면서 피해 다니기 일쑤입니다. 남편한테 들으니 신우가 그동안 저를 키도 작고 얌전해 보인다고 아주 우습게 봤다나 봐요. 겉만 보고 저를 아주 물로 봤다가 직접 바닥에 매다 꽂히고 난 뒤로부터는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였지요. 거기에 그날 제가 신우를 바닥에다 매다 꽂은 날 신우가 바닥에 나자빠지면서 주머니에서 어디 외진 곳에 있는 숙박업소 라이터가 튀어나왔다고 해요. 다행히 아무도 못 보고 그걸 남편이 혼자서 봤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남편이 차에 가서 블랙박스 기록을 뒤져봤더니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싹 다 지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우한테 이거 누나가 지운 거냐 물어봤는데 신우가 쩔쩔매면서 원래 용량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 아니냐고 발뺌을 했다고 하네요. 용량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게 맞는데 기록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워지는 원리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누가 직접 다 기록을 지우기 전까지는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지워지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 말고는 물증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신우가 이제는 저를 무섭게 생각하는 거 말고도 귀가 캥기는 일을 만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니 아마 남편 말로는 한동안은 신우가 별 사고 안 치고 잘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와서 신우가 시어머니 병원 안 모시고 어딜 다녀온 건지 누구랑 있던 건지 알아내고 싶지는 않아요. 적어도 더 이상 사람 겉으로 판단해서 우습게 보지 않고 시집은 며느리라고 해서 자기 아랫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게 자기가 원해서 하던 어쩔 수 없이 하던 간에 부모한테 자식된 도리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신우의 사적인 일을 가지고 크게 문제 삼고 싶지도 않네요. 다만 신우가 한 번 더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면서 저를 우습게 본다면 저도 이젠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우가 신우라는 이유로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젠 온 가족이 알고 있으니 저도 더 이상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신우까지 덩달아 어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